무한대 개통이라고 나와 있습니다. 일기무한대 개통 할 때 키워드가 뭐였죠? 민성 씨? 키워드 4개. I. 예. 관용. 이렇게 외우라고 얘기를 합니다. 4가지. 일정 임피던스를 가지고, 그러니까 임피던스가 제로라는 게 내부 임피던스가 제로고 전압의 증감에 관계없이 변화하지 않고 극히 큰 관성정수를 가진 용량 무한대 전원을 일기 무한대 개통이라고 얘기한다. 그러면 그걸 설명을 해줘야 되는데 안 되니까 이렇게 키워드를 가지고 그냥 외우는 겁니다. 그냥 4글자. 그래서 그것도 쓰실 때 그냥 쭉쭉쭉쭉 2줄로 쓰시지 말고 이렇게 4개로 나눠서 끊어서 쓰시라고요. 그렇게 한 다음에 여기다 일기무한대 개통에 대한 그림을 일기무한대 개통해가지고 이렇게 그림을 하나 뭐 그려주시면은 이거에 대한 그 설명도 되고 그 그림도 있으니까 딱 이해가 되겠죠. 이 사람이 확실히 알고 있구나. 이런 식으로 이제 배치하는 것들도 이제 생각을 하셔야 되고. 그 다음에 일기무한대 개통에서 여기 보시면 전력 상차각 특성이 뭐냐 이거죠. 기본이. 여기 나오는 용어 하나를 정확하게 알아야 되니까 전력 상차각 특성은 이렇게 나와 있죠. 결국 이제 P는 X분의 ES, ER 사인 세타인데 결국 이건 전달함수죠. P를 이용한 전달함수 부분은 이 전압과 상차각에는 비례하고 리액턴스에는 반비례한다. 보내줄 수 있는 부분은 그게 이제 저희들이 알고 있는 거죠. P는 VI 사인 세타에서 이렇게 하고 뭐 코사인 세타하고 이렇게 더해줘서 이런 부분들이 나와 있다고 하죠. 그러면 이거를 이제 결론 부분은 여기까지가 이제 최대 맥스가 되는 거고 이거는 여러분들이 알고 계시는 이게 P 맥스가 되죠. 여기가 델타가 되죠. 기준을 정확하게 알고 계셔야지만 됩니다. 요 델타 부분이. 그래서 90도가 넘어가게 되면 불안정되고 90도 전까지는 안정화되어 있고. 근데 여긴 사인 세타입니다. 동기화력이라는 게 있습니다. 여러분 동기화력 이렇게 하는데 동기화를 시키는데 필요한 력으로 생각하셔야지만 됩니다. 동기화를 시켜주는. 이게 안정도에서 얘기하는 부분이죠. 그럼 거기서는 어떻게 되냐. 걔는 코사인 세타입니다. 여기서는 안정하다는 부분이 왜냐면 동기화를 시켜줄 수 있는 힘이 여기까지는 0 이상입니다. 근데 여기부터는 어떻게 됩니까? 0 이하니까 뭔가 힘을 주어줄 수가 없는 거죠. 그런 부분이 된다는 얘기죠. 그 앞에 저기 치우시고 좀 같이 앉으시죠. 어떻게 해가지고. 이런 부분을 이제 설명드리고 있고요. 일기무한대 개통에서 이제 설명드릴 때 어떻게 하냐면 돌긋기가 있고 비돌긋기가 있습니다. 여기서는 비돌긋기를 이용해서 설명을 해야죠. 보시면은 이거죠. 돌극은 뭐냐? 원통형이 있고 돌극형이 있습니다. 먼저 발전기 구조를. 돌극형은 뾰족뾰족 튀어나왔다. 뾰족뾰족 튀어나오면 크기가 커질 수밖에 없죠. 이렇게 뾰족뾰족 튀어나왔으니까 제가 그림을 대충 그렸지만 그러니까 이건 수차 발전기의 종축이 되는 거고 원통형은 이렇게 돼가지고 이렇게 돼 있으니까 이건 일반적인 화력 발전소의 이런 부분이라는 거예요. 얘를 이제 비돌극기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지금 일기무한대 개통을 할 때는 이 비돌극기의 전력 상차각 특성을 나타내는 식을 유도하기 위해서는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이렇게 나오는 거죠. 그래서 여기 부분 해가지고 여기에 대한 부분은 어떻게 되고 요거를 결국은 요걸 구하는데 요거의 자성이 곱하기 요거란 얘기죠. 근데 이것도 보시면 이제 피타고라스의 정리부터 이해가 되는데요. 알고 있는 부분이 뭐냐? 원리가 나왔던 건 간단합니다. 내가 여기서 저쪽으로 건너가야 되는데 거리가 얼마나 되는지 모릅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합니까? 얘가 이쪽 옆으로 갑니다. 이쪽으로 옆으로 가서 저 지점까지 각을 한번 싹 봅니다. 그러면은 내가 이 거리가 얼마고 각도가 얼마가 나왔다. 그러면은 그게 어떻게 합니까? 이게 나온다는 얘기죠. 결국 이 거리를. 그걸 계산하는 걸 가지고 응용해가지고 얘도 또 나오는 겁니다. 이렇게 수학적인 부분부터. 내용을 보시면. 그래서 이걸 가지고 이제 설명하는 부분이고요. 그 다음에 여기서 상차각은 유효전력 리액턴스하고 어떤 관계가 있는지 설명하셔. 아까 보셨던 것처럼 아까 이 수식에서 이쪽 X축하고 Y축에 대한 성분들을 분해해가지고 전압 강화가 어떻게 관계가 있는지 그런 것들을 쓰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은 기존의 모범 답안으로 나왔던 그런 내용들을 그냥 쓰시면 됩니다. 근데 개념이 뭐냐 이거죠. 먼저 원통형하고 돌극형으로 나눠진데 이 비돌극기의 전력 값을 가지고 무한대 개통을 가지고 이제 설명을 하는 부분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접근하셔야 되는데 만약 비돌긋기로 하게 되면 이런 식으로 이제 나오겠죠. 이제 내용들이 또 틀려 비돌긋기에서는 내용들이 틀려져 가지고 뭐 2분의 1 사이클로 해서 이렇게 했던 유형의 문제들이 있으니까 문제의 유형에 따라서 답안지를 어떻게 써 나갈지를 이제 생각을 하셔야지만 됩니다. 삼상 단락전류들이 나오는데요. 왜 삼상 단락전류는 영상분, 정상분, 역상분 중에서 정상분만 고려하느냐? 이제 여러분들이 아셔야 되는 게 이제 대칭제법법이라는 얘기죠. 일단 우리가 몸에 보시면은 4가지 타입이 있습니다. 이게 태양인, 태음인, 소양인, 소음인,
이거하고 비슷하게 우리 몸의 체질이죠. 이걸 가지고 비슷하게 보는 부분이 이제 질학보호 방식에서 중성점 보호 방식입니다. 여러분들이 알고 계시는. 그래서 나중에 이런 부분 가지고 쓰실 수도 있는데 여기서는 그게 아니라 어떤 사고가 일어났는데 그 사고 부분을 분석을 하다 보니까 여러 가지 분석하는 기법들이 있는데 예를 들어 이론적으로는 대칭잡법법, 클라크-잡법법, 그 다음에 이론적으로는 뭐 퍼센트 임피던스법, 오음법, 피우법 이런 부분들이 있다는 얘기예요. 대칭잡법법이란 뭐냐? 이런 고장이 발생하면 고장의 종류는 두 가지가 있다. 평형고장이 있고 불평형고장이 있다. 평형고장은 삼상단락만 평형고장입니다. 그래서 얘는 이제 평형고장이기 때문에 이 삼상단락 같은 경우는 정상분만 가지고 계산을 합니다. 결론적으로. 얘는 불평형고장이니까 여긴 정상분도 있고 역상분도 있고 영상분도 있다는 얘기죠. 그거를 이제 끄집어내기 위해서 우리가 이게 지금 고장 부분을 계산하기 힘드니까 삼상단락은 그냥 이렇게 갑니다. 그래서 I3S는 퍼센트 임피던스분의 100IN이랑 그냥 공식으로 쉽게 계산할 수가 있는데 불평형고장 같은 이런 성분들도 있다 보니까 이 답안뿐만이 아니라 이제 확대해서 설명드리는 겁니다. 왜냐면 나중에 공부하실 때 이 시험 문제가 나왔다 해서 요것만 공부하면 안 됩니다. 왜? 여기에서 나올 수 있는 여러 가지 유형들을 공부를 해 놓으셔야지 요 다음에 비슷한 유형의 문제가 나왔을 때 여러분들이 답안지를 쓰실 수가 있기 때문에 이렇게 우에 대해서 이렇게 가는 거죠. 그래서 이제 고장률을 계산하는 방법을 저희가 어떻게 얘기하냐면 고대 발전이라고 외웁니다. 고대 발전. 무조건. 고장 조건을 정하고 그럼 고장 조건이 기질량이 있고 미질량이 있겠죠. 그걸 정한 다음에 이걸 대칭잡법법을 이용해가지고 발전기의 기본식을 이용해서 원하는 전압 전류값을 이끌어내면 됩니다. 고장 전류 계산할 때는 제가 항상 고대 발전 얘기합니다. 책에 있는 그림하고 같이 매칭을 해서 보시라고요. 그래서 기본반이 중요한 게 기본반 안에 어떤 그 체계적인 부분이 작성이 되어 있어야지 여기에 그 기본적으로 깔아놓고 간다는 얘기죠. 여러분들 횟집 가면 어떻게 하지? 스키다시가 기본이죠. 스키다시가 많이 나와야지 많이 먹었다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기본적인 부분이 많이 나오고 중요한 부분은 뭡니까? 회죠. 정작 중요한 데 가면 회만 많이 있습니다. 옛날 같은 경우는 어떻게 합니까? 답안지 쓸 때 이렇게 채점하시는 분들이 봤을 때 어떤 키워드들만 알맹이만 딱 들어와 있어도 점수를 딱 줬는데 요즘에 문제들이 좀 애매하게 나오다 보니까 아니면 포괄적으로 나오는 게 아니라 딱 꼬집어서 나옵니다. 그럼 그 꼬집어서 나오는 내용만 쓰기에는 좀 뭔가 약하다는 얘기죠. 약하니까 그 주변에 있는 스키다시를 여러분들 많이 깔아줘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랬을 때 내가 이만큼 많이 아는데 그 중에서 채점자가 원하는 요 기준을 만족하면서 앞뒤로 늘렸을 때 점수를 더 받을 수가 있다는 얘기죠. 근데 이제 주객이 전도되면 안 되죠. 스키다시 많이 갔는데 회 조금 나오면 뭐 맛있다고 그럽니까? 그건 아니니까 주는 많이 나오고 그 주위의 것들을 여러분들이 많이 쓰시는 방법을 하셔야지면 됩니다. 여기서 뭐 얘기하는 대칭잡법법이 어떻게 되는지 또 애우는 방법은 어떻게 되는지 이런 것들은 나중에 또 설명드리고요. 그래서 여기서 만약 이런 것들을 가지고 연결한다면 등가를 그려가지고 일선지락시, 뭐 성간단락시, 삼상단락시 이제 그 전달 임피던스가 어떻게 되는지를 가지고 설명을 하셔도 되고요. 뭐 안 될 때는 여러 가지 방법을 가지고 설명을 합니다. 그리고 보통 외우는 게 여기 뭐 전원이 있으면 여기 Z1이 있고 그다음에 전원이 있으면은 Z1이 있고 하나가 있고 또 하나가 있고 또 이렇게 세 개를 가지고 외웁니다. 이렇게. 그럼 얘는 뭐냐? 삼상 단락일 때. 얘는 1선 지락일 때. 얘는 2선 단락일 때. 얘기를 합니다. 그럼 여기만 봤을 때 전달분 임피던스가 없습니다. 그래서 IS는 여기 보시는 퍼센트 임피던스 분에 그냥 EA가 되는 거죠. 얘 같은 경우는 1선지락인데 이 Z1이고 얘가 Z0고 Z2입니다. 얘가 이제 병렬로 연결되어 있으니까 여기는 퍼센트 Z0, Z1부터 쓰면은 Z0 플러스 Z2. 여기가 이제 전달 임피던스가 되는 거죠. 얘 같은 경우는 두 개가 있으니까 Z0하고 Z2가 있으니까 성간 단락이니까. 2선이 단락 났다 이겁니다. 그래서 여기는 여기 보시면 Z0인데 2선이 단락 났으니까 더하기니까 Z0 플러스 Z2분의 Z0, Z2가 나온다. 그래서 여기 부분이 2선 단락이 되는 거죠. 이런 식으로 한꺼번에 묶어놓고 여기서 이렇게 돼 있기 때문에 뭐 이 부분은 요거밖에 안 됩니다. 설명하셔도 되고 여러 가지 방법으로 접근하실 수 있다는 얘기죠. 여러분들이 만약 제가 얘기하는 모범 답안은 아니니까 안 될 때는 여러 가지 유추해서 답안지를 쓸 수 있는 방법들에 대해서도 설명을 드리는 겁니다. 그 다음에 11번. 피레기의 상형주파 허용 단자전압 결정 방법. 이게 나오니까 사람들이 좀 헷갈렸습니다. 이게 도대체 뭐지? 자세히 뜯어보시면 상형주파는 평상시에 쓰고 있는 주파수라는 얘기죠. 그럼 60Hz라는 얘기죠. 그 다음에 허용. 뭔가 허용한다는 얘기죠. 단자전압. 그냥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상전압, 성간전압이죠. 그럼 전압에 대해서 먼저 아셔야 된다는 얘기죠. 전압의 종류가 뭐가 있는지.
항상 물어봅니다. 지금 오늘은 뭐 지금 그 수강생들이 많이 없기 때문에 제가 안 물어보고 그냥 설명드릴 텐데, 여러분들 할 때 뭡니까? 처음에 1장에 나옵니다. 송배전공학의 첫 번째. 뭐가 나오죠? 표준전압이 나옵니다. 표준으로 쓸 수 있는 전압들이 다 틀려진다는 얘기죠. 우리나라의 운전석의 표준은 어떻게 하죠? 왼쪽이죠. 그리고 좌측 통행하죠. 근데 철길 가면 어떻게 합니까? 반대로 가죠. 일본이나 저쪽 영국 같은 건 표준이 반대로 움직인다는 얘기죠. 걔네들 운전대도 반대로 돼 있죠. 우리 마찬가지입니다. 전압은 표준은 우리는 어떻게 되냐? 뭐 6.6이라든가 아니면 뭐 22.9라든가 이런 표준 전압을 가지고 있죠. 근데 계산하기 편하게 일단 6.6을 얘기하면 표준 전압에 뭐가 있죠? 두 가지. 네. 기준 전압, 공식 전압, 뭐 절연 전압, 여기 뭐 성간 전압, 전격 전압 뭐 이렇게 나오죠. 이렇게. 그리고 이 위에 뭐냐니까 제한 전압, 임펄스 파괴 전압, 그다음 상형 주파 뭐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나오고, 예? 이 위로 전압이 쭉 올라간다는 얘기죠. 그림을 딱 그려보면 6.6의 기준 전압은 뭐냐 이거죠. 6.6 나누기 1.1을 합니다. 그 6kV가 기준 전압이 된다는 얘기죠. 여기 나와 있는 전격 전압은 어떻게 계산한다? 6.6 곱하기 1.1을 한 기준 전압에다가, 그게 뭐니까 6이죠. 거기다 1.1을 곱하면 됩니다. 그래서 7.2kV가 여러분이 알고 계시는 전격 전압이 된다는 얘기입니다. 이렇게. 근데 여기 피레기는 좀 틀려지죠. 여기다 1.4를 하죠. 1.1분의 1.4. 그래서 이제 전격 전압이 틀려지는데, 얘는 이제 전격 전압을 물어보는 건데, 피레기 전격 전압 산정 방법이 한 4가지가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들 알고 계시는 건 2가지 정도죠. 보통 알고 계시는 게, 뭐 V는 알파, 베타, VM. 이게 접지, 개수. 유효 접지냐, 직접 접지냐, 아까 얘기한 것처럼 저항 접지냐, 뭐 이런 소리액터 접지냐에 따라서 접지 개수에 따라서 뭔가 빨아들이는 힘이 틀려질 겁니까? 뭐, 아까 체질이 틀려지지. 그거에 따라서 얘가 접지 개수가 유효 접지냐 아니냐에 따라서 뭐 0.6이다, 0.75다, 뭐 0.8이다, 뭐 이런 식으로 1.0이다 이렇게 나올 거고, 얘는 여유도 1.1이냐, 1.15냐, 여유를 볼 것이냐. 얘는 전격 전압이죠. 그럼 우리 같은 피레기 같은 뭐 362kV, 뭐 170kV, 169 곱하기. 요거 앞에 딱 곱해지면 얘가 올라가는데 그걸 이제 상전압을 하게 되면 또 틀려지죠. 그럼 뭐 80%, 85%, 뭐 115% 피레기가 여기서 이제 나오는 거죠. 그런 내용들을 쓰는 거죠. 그런 식으로 써주시면 된다는 얘기죠. 수차의 회전 속도, 러너의 종류를 결정한 다음에 거기에 대한 것들을 계산하는 부분. 근데 이런 것들도 보시면은 흐름도를 알고 계시지 않으면 못 씁니다. 갑자기 생각이 안 나니까. 뭐 해가지고 그림을 해가지고 책에는 이제 2가지 답안들을 써놨는데 5개 해가지고 딱딱 해가지고 나오게끔 해놨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하는 것들을 그런 키워드를 가지고 외워주셔야지만 실제 이 문제가 나왔을 때 바로 나올 수가 있죠. 그렇지 않으면 이제 쓰기 힘들다는 얘기죠. 2대 동기 발전기 병렬 운전 시 발전기 계좌 조정. 근데 여기는 지금 제가 답안지를 어떻게 썼냐면 발전기 쪽에 대한 그 무효 순환 전류. 동기화 순환 전류라고도 얘기하는, 동기화 전류가 있고 무효 순환 전류가 있는데 무효 순환 전류 부분에 대한 것들을 설명하면서 뒤에는 또 동기 조상기 쪽을 설명했습니다. 동기 조상기의 V 곡선을 가지고. 왜냐하면 여러분들이 실제 이 문제는 여기 부분이지만 나중에 동기 조상기의 V 곡선에 대해서 설명을 하라든가 했을 때는 얘하고 얘하고는 반대거든요. 딱. 그래서 표로 해가지고 얘가 발전기다. 그럼 얘는 조상기거든요. 그럼 얘가 진상운전이다. 그러면 지상운전이고, 얘가 지상운전이다. 얘는 진상운전이고, 얘가 과여자다. 그럼 얘는 저여자고.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여러분들 외워주시라고 했죠. 뭐 지진이란 뜻다. 발전기 단락비 특성 곡선도 그려라. 그럼 어떻게 외워라? 딱 단락비를 딱 그려야 되는데 이게 어떻게 되는지 모른다는 얘기예요. 발전기의 가능 출력 곡선인데 이게 가능 출력 곡선. 단락비는 얘고요. KS는 XD분의 1 해가지고 단락비가 크다는 게 아까 거기서 시 송전할 때 단락비를 크게 한다는 게 얘가 크다는 얘기니까 얘가 이렇게 커지는 거죠. 그러면 이만큼의 무효 전력을 더 크게 공급할 수 있는 힘이 있으니까 아까처럼 시 송전할 때 얘가 충분한 여유가 있다는 얘기죠. 지진이 일어났습니다. 지진이. 그 발전기 지상운전이고 진상운전입니다. 요 기준보다 위로 올라갔죠? 그러니까 얘는 과여자입니다. 얘는 저여자고. 지진이 일어나서 높고 낮다. 그 다음에 여기는 P 부분이고 Q 부분이고. 여기 발전기의 고정자. 여기 전기자. 이거는 계자. 그리고 여기는 고정자라고 이렇게 얘기했죠. 이렇게 외워주시면 된다는 얘기죠. 구조를 가지고. 이렇게 기본적으로 잡아놓고 그 다음에 그 안에 내용들을 또 연결해서 또 보시면 된다는 얘기죠. 그래서 역률 변화가 있다. 그러면 얘가 됐을 때는 뭐 계자가 전기자 반작용에 의한 증자작용, 전기자 뭐 반작용에 의한 감자작용 해가지고 늘어나고 하는 부분들을 이제 그림을 그려주시면 되죠. 예를 들어 간단하게 보시면
이런 거죠. 그냥 뭐 발전기 이런 부분들이 있는데 얘하고 맞았을 때, 그러니까 여기 지금 자체 자석이 있고 발전기 계좌 자석이 있을 때 같이 가게 되면 얘가 증자작용이 되는 거고요. 얘가 있는데 얘가 반대로 되면 감자작용이 되겠죠. 근데 얘가 있는데 이렇게 돼 있다. 횡축, 반작용이 되겠죠. 이런 식으로 가지고 그 그림들을 가져가지고 전기자 반작용을 가지고 여기서 내용들을 좀 더 풀어서 써주시면 되는데 책에는 이제 그렇게까지는 이제 자료를 못 드렸고 그냥 그 개념적인 내용들만 보실 수 있게끔 설명을 드렸습니다. 자, 2교시로 넘어가서요. 1교시 쭉 딱 봤을 때 여러분들이 제가 답안하고는 좀 무관한 내용들을 좀 설명을 드렸습니다만 이게 향후에 문제풀이라는 거는 이 문제에 국한할 게 아니라 다음의 문제에 대해서도 여러분들이 좀 보시고 어떤 식으로 공부를 해야 될지 방향을 설정을 하는 거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무인변전소 시술. 이건 좀 전기설비 판단 기준에 56조인가? 거기 나와 있더라고요. 저도 판단 기준 다운로드를 받아가지고 봤더니. 근데 그걸 보고 썼을 때 쓸만한 내용이 별로 없더라고요. 그래서 여기 앞에 발전소도 넣어놨습니다. 왜냐면 3-1에 보시면은 신재생 에너지 부분이 있기 때문에 거기에서 이제 참조를 하시라고. 그래서 발전소를 시설할 때 어떻게 하고 변전소를 시설할 때 어떻게 한다. 이런 부분인데 제가 이제 가지고 있는 자료 중에 한전에 있는 자료들 보면 이게 있긴 있는데 그거는 이제 옛날에 제가 공부할 때도 무인변전소 가서 공부를 한 적도 있거든요. 같이 가가지고. 그래서 진단하러 다닐 때도 무인변전소를 같이 들어가 본 적은 있어가지고 한전에 이제 변전소가 한 660개 정도가 있을 겁니다. 그 중에 무인변전소가 몇 프로인지는 제가 모르겠는데 그런 부분을 각 지역서별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설치 기준은 어떻게 됐는지 이런 것들은 그냥 자료를 좀 보시고 저도 자세하게 이거를 뭐 설명드리기는 조금 미흡하다 보니까 그 자료 안에서 제가 가지고 있는 자료가 방향이 안 맞을 수도 있습니다. 일단은 뭐 제 견해이기 때문에 또 다른 학원들 자료를 보시면 또 자료가 잘 돼 있을 거니까 그런 부분을 좀 판단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성전설용 철탑 건설 시 주로 사용하는 철탑 기초 형식 3가지. 이거 옛날에 관연도로 나왔던 건데 이 3가지를 가지고 이제 25점짜리를 이걸 채울 수 있는 그 실력이 얼마나 있을까? 왜냐면 그림으로는 그거거든요. 그림이 이렇게 돼 있는데 여기 직접 기초라고 돼 있습니다. 역티형이라고 돼 있거든요. T자를 거꾸로 해놨으니까. 그리고 여기다 이제 밑에다 이렇게 달아놨다. 이거고, 그 다음에 있는 게 말뚝 기초 해가지고 여기다 말뚝을 하나 더 달아놨다. 왜? 여기 직접 기초인데 여기 밑에 말뚝이 더 앙카 같은 게 박혀 있어가지고 돼 있다. 그 다음에 또 하나 있는 게 뭐였다? 피어 기초 해가지고. 이렇게 해가지고 피어로 해가지고 여기 전체적인 요거는 역티형을 해가지고 넘어지지 않게끔 만든 거고 얘는 어떤 쇳덩어리를 그냥 통째적으로 담았다고 하시면 되고 여기는 이제 보시면은 뭐가 있냐면은 그냥 콘크리트, 여기는 모래, 그 다음에 여기는 쇠하고 같이 연결한 부분으로 되어 있고요. 이런 식으로 되어 있다. 그 다음에 앙카로 해가지고 앙카 부분을 그냥 얇게 해가지고 박아놨다. 이런 기초 이렇게 4가지 방식이 책에는 나와 있습니다. 근데 여기서는 이 3가지 역티형에 관련된 직접 기초 부분하고 그 다음에 말뚝을 이용해서 여기서 이제 조금 더 응용된 거니까 말뚝을 이용한 거고 이런 T형이 아니라 이런 네모형에 대한 피어 기초 이렇게 그 3가지에 대해서 주로 쓰란 얘기입니다. 그게 뭐 앙카 기초 같은 건 여러분들이 여기 3가지를 설명하셔야 했는데 더 쓰면은 더 많이 안다는 얘기니까 그런 컨셉으로 가시면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3상 2에선 가공선전솔로의 절연 설계 시 유의해야 할 사항을 설명하죠. 딱 이걸 보시면은 일단은 가공선전솔로의 절연 설계 시 철탑에 관련된 부분을 어떻게 절연 설계를 해야 되냐 이거거든요. 근데 그것만 딱 써내기에는 좀 뭔가 부족하니까 절연협조, 왜 절연 설계니까 절연협조에 대한 내용을 써나가면서 그 다음에 절연협조상에서 어떤 부분을 가지고 하는지 그리고 거기 보시면은 제가 외우라는 부분이 먼저 절연협조가 뭐냐? 절연협조를 하면 뭐라고 나온다고요? 민성 씨? 예. 먼저 이게 기준이 나와야 된다는 얘기예요. 피대기의 제한전압을 기준으로 이게 나와야 된다는 얘기예요. 개통 내에 각 기기가 정연된 절연 체계를 가지도록 하는 것. 뭐 이런 식으로 간단하게 써주시면 된다는 얘기죠. 근데 문제는 이제 짧게 쓰더라도 원래는 이게 뭐 한 4줄 정도 씁니다. 근데 여러분들이 4줄 정도 다 못 외웠을 때는 절연협조가 뭐냐? 그러면 하고 나온 게 뭐 피아의 기, 기 이렇게 해가지고 절연협조의 한략 방향 쓰고 그 다음에 절연 강도 비교표 이렇게 해가지고 써준다는 얘기죠. 이것도 처음에 안 외워졌습니다. 이거 어떻게 하냐? 선비 T에 요거는 키워드로 외우니까 피아 애기 외우는 방법. 이거는 선비 T에 처음에 이게 무슨 얘기인지 모릅니다. 근데 계속 반복을 하다 보면은
이건 선로, 이건 CB, 이건 TR, LA, 뭐라고요? 필요기의 제한전압을 기준으로, 필요기의 제한전압으로 기준으로 계통 내 각 기가 정연된 절연 체계들을 갖추도록 하는 게 절연협조다. 그럼 내용하고 그림하고 매칭이 되죠. 이런 식으로. 그러면 이제 154 측에 대한 부분, 그 다음에 345 측에 대한 부분, 765 측에 대한 부분. 이거 잘 안 되는데 얘가 뭐였죠? 860, 750, 650, 460. 여기 보시면은 일단 저감이 되니까 100kV가 저감이 되죠. 그런 뭐 BIL이 뭐고, 호스가 뭐고, 전격 계급 강도가 뭐고, 그런 내용들도 좀 써주셔도 되고, 그렇게 한다면 나중에 이제 보시면은 발변주배로 이제 외웁니다, 저희가. 발변주배. 발변주배가 아니라, 요거는 이제 가공성전솔로에 대한 그 부분을 애가철교, 불제역피로 외웁니다. 애가철교, 불제역피. 뭐 요 정도로. 요 내용들에 대해서 쓰는 겁니다, 결국. 근데 요것만 쓰기에는 뭔가 부족하니까 앞에다 뭔가 이게 나오게 된 배경이 뭔지를 썼다는 얘기죠. 그럼 요건 뭐냐? 1375, 1175, 1050. 그 다음에 여기가 이제 좀 틀려졌는데 이게 뭐죠? 690. 기존의 책은 뭐 725로 돼 있을 텐데 이게 규정이 바뀌었습니다. 요거는 뭐였죠? 2610. 이 맞나요? 2250, 2050, 그 다음에 1380. 안 되면 계속 외우는 방법밖에 없습니다. 왜 여기까지는 잘 외워지는데 여기쯤 가면 항상 헷갈리거든요. 그럼 뭐냐? 계속 반복하다 보면 외워집니다. 저도 강의하면서 이게 잘 안 외워집니다. 이게 왜 6개월에 한 번 하니까. 근데 결국 어떻게 합니까? 계속 반복하는 수밖에 없으니까. 그래서 기본반에서 한 번 강의하고 연구반에서 강의하고 또 시험 보기 한 달 전에 남겨놓고 그때부터는 계속 반복하는 거죠. 한 100문제를 가지고 반복해서 문제다. 이런 식으로 문제 나왔을 때 어떻게 쓰고 어떻게 흐름을 가져가고 이런 유형에 대해서는 어떤 식으로 답안지를 써 나가는 게 좋겠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죠. 연구반에서는. 근데 문제는 이게 뭔지를 아는 사람한테 얘기를 해야지 자기가 방향을 잡는 거죠. 지금 일단 여기 오신 분들은 문제 시험을 보고 자기가 쓴 답안지의 방향이 맞았는지 틀린지를 보러 오신 분이니까 저라면 답안지를 이렇게 쓰겠습니다라고 말씀드리는 거지 이게 정답은 아니라는 얘기입니다. 제가 생각하는 관점은 이건데 또 다 틀립니다. 짜장면을 만드는데 짜장면에 좀 짜장 소스만 넣는 게 있죠. 근데 거기다 뭐 그 오이도 집어넣고 해물도 좀 집어넣고 고기도 다 틀립니다. 짜장면집 먹어보면 맛은 비슷한데 마찬가지로 다 비슷한 형식으로 나갈 겁니다. 그러면 가공성전술의 절연협조는 어떻게 하냐? 애가철교라고 했으니까 애자, 가공지선, 철탑각, 접지장 저감, 교락편 설치, 불평형 설치, 재패로, 그 다음에 역상배열, 피례. 이 역상배열 쪽이나 이런 그 애자 쪽, 이런 부분이 지금 그 더 절연설계시 유의사항들로 이제 많이 부각이 되겠죠. 그림을 그리기가 좋으니까. 가공지선도 마찬가지고요. 다 옆에다 그림을 그려주셔야 된다는 얘기죠. 철탑각, 접지장 저감하는 부분은 역섬락에 대해서 설명하는 거고, 교락 같은 이거는 경관 역섬락이고 이런 식으로 해서 옆에다 그림들을 더 설명을 해주시면 된다는 얘기죠. 애자의 대지 3규전압의 몇 배 이상에 의해서 설치를 해야 되고 뭐 이런 부분부터 해가지고 요거 2장에 나온다. 그런 내용들 가지고 뭐 피뢰철탑을 쓴다든가 피뢰기를 쓴다든가 해가지고 부가적으로 이 정도 내용을 아마 다 쓰셨을 겁니다. 변전기계 내진 대체 이거 같은 경우는 저희가 다루긴 했었습니다. 연구반에서 박창수 씨 서브노트에서 나왔었죠. 근데 이걸 보고도 그냥 대충 넘어갔습니다. 사실 깊게 이런 유형의 문제가 나오면 뭐 진동이라든가 아니면 공진이라든가 이런 쪽에 대한 부분을 설명을 하면 됩니다. 왜 내진 대체라는 게 사실 내진이 뭐냐? 그러면은 이거 영어로 세이스믹인가 시스믹인가 그럴 겁니다. 지진이. 그럼 지진 이런 용어들도 써시고 지진에 대해서 뭐 예를 들어 뭐 나라들 아시아 지역 뭐 동아페 지역 해가지고 여기는 지진이 0지역이고 여기는 뭐 유라페 하나 가지고 1등급이고 여기는 2등급이고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간단하게 지진의 등급이 이렇게 돼 있기 때문에 거기에 그 지진에 견딜 수 있게끔 내진의 설계를 뭐 진도 1에서 뭐 10까지 사에서 설계를 해줘야지만 됩니다.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내용들을 써 나가시고 근데 그 내용들은 여기다 적지는 않았습니다. 근데 그런 것들을 여러분들 보시고 먼저 자기가 아는 지식들을 총동원을 해가지고 설득을 하는 겁니다. 왜? 내가 이렇게 이해하고 답안지를 썼다. 그러면 이런 답안지는 자기만의 답안지밖에 없으니까 다른 사람들은 이런 답안지를 쓰는 게 아니라 그냥 정형해야 된 틀로 그냥 썼기 때문에 딱 보면은 이 사람 이거 베꼈는데 이거는 좀 뭔가 알고 쓴 것 같다. 이런 툴을 만들어주라는 얘기입니다. 자꾸. 그래서 진동에 대한 부분들. 예를 들어 지금 여기 같은 경우는 변전기기의 내진 대책이다. 뭐 그 변전소의 기기를 딱 봤을 때 뭐가 있을까요? 변압기부터 일단 나와야 되겠죠.
그러니까 예를 들어 몰드 변압기는 밑에 뭐 코일을 갖다 놓는다든가 아니면 뭐 진동을 흡수할 수 있게끔 뭐 고무를 대칭을 해 놓는다든가 아니면 공진이 일어나지 않게끔 뭔가 대책을 한다든가 그런 내용들이 여기 써져 있습니다. 그래서 이걸 보고 딱 여러분들한테 설명을 드린다. 그게 좀 힘든 게 자료를 이제 보시면 아시겠지만은 여러분들이 많이 와닿는 게 아닙니다. 시험 문제에서 많이 나왔던 유형의 문제는 아니라는 얘기예요. 근데 이제 여러 개 연구반에서 여러 자료들을 접하다 보면 새로운 유형의 문제들도 여러분들이 접해야 되니까 그런 유형들을 자기가 가져가셔야 되지 뭐 채점자가 어떤 문제를 그러니까 그 출제자가 낼지를 모릅니다. 이번 같은 경우도 보면 좀 폭넓게 나오다 보니까 여러분들이 힘들어하시는 부분이 그거라는 얘기죠. 문제를 딱 봤을 때 새로운 유형의 문제니까 이걸 어떻게 쓸까? 일단 써야 되거든요. 합격하려면. 써야 되는데 어떻게 쓸까? 아까 정해져 있던 어떤 형식대로 답안지를 쓸 건지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공부를 좀 하셔야 된다는 얘기죠. 자, 고압 콘덴서 보호 방식 중에 NCS, MBS. 그 2장까지만 좀 설명을 드리고 잠깐 쉬었다가 3, 4장 또 설명드리고 그다음 마지막 시간 전체적인 내용들을 또 설명하는 걸 하겠습니다. 왜냐면 뭐 자료는 여러분들이 가서 보셔도 되는데 개념을 보시는 게 중요하니까 그리고 자료에 대한 부분은 설명은 제가 다시 또 드릴 겁니다. 다시 하게 책을 보면서. 여기서는 일단 개념 부분부터 보기 위한 방법이니까요. 고압 콘덴서 보호 방식 중에 NCS, MVS. 답안지에는 어떻게 되냐면은 고압 콘덴서 부분을 어떻게 보하냐. 이제 보호 방식 쪽에 보시면 이제 뭐 OCR, OCGR이 있겠죠. 이것들이 일반적으로 쓰는 보호 계정기 쪽도 보시면 이 보호 계정기 여기서 또 딱 보시면은 나중에 보호 계정기 쪽 보면은 전력 계통에 이거 기본서에 나와 있는 거거든요. PT, CT를 통해서 그 다음에 보호 계정기가 차단기를 떨어뜨린다. 이런 플로우 차트로 가게 돼 있다는 얘기죠. 이렇게. 그걸 이제 그림으로도 이렇게 그려놓습니다. 그래서 나중에 보호 계정기 쪽에 대안 나왔을 때 보안 유지, 신뢰도 유지, 사고 제거 뭐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내용들을 또 쓰는 내용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구비 조건이 뭐가 되는지 이런 내용들. 그런 것들하고 같이 가셔도 되는데 콘덴서가 뭔지는 여러분들이 아실 거 아닙니까? 콘덴서가 역류를 보상하기 위해서 쓰는데 어떻게 구성이 되어 있냐 이거죠. 먼저 여러분들이 요거는 좀 다르지만 기본적인 컨셉을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되니까 한번 설명드리면은 콘덴서의 용량은 어떻게 산정하죠? Q는 30V 자승입니다. 30V 자승. 세 개가 있지 않습니까? C성분이 있죠? 각각의 C성분이 30V 자승인데 그러면은 이제 제가 항상 얘기하는 게 저압은 콘덴서를 델타 결선을 할까요? Y 결선을 할까요? 델타 결선을 한다. Y 결선을 한다. 델타 결선만 손을 드는데 왜 델타 결선을 할까요? 그러면? 경제적이요? 어떤 경제적? 용량입니다, 바로. 여기서 이제 여러분들이 아셔야 되는 게 바로 이 V입니다, V. 델타 결선은 뭡니까? 상전압이나 성간전압이나 같습니다. 얘는 Y는 상전압하고 성간전압이 틀리거든요? 그럼 얘는 한 상이 걸렸죠? 그럼 상전압이라는 얘기입니다. 상전압, 둘 다. 상전압인데, 여기 상전압이 어떻게 됩니까? V죠? 얘는 상전압이, V는 하는 게 루트 3이죠? 그럼 여기다 보시면은, 델타일 때 Q하고 Y일 때 Q를 보시면은, 얘는 3C에 V가 들어갔으니까 V의 자승입니다. 얘는 3C에 V가 아니라 루트 3분의 V가 들어가서 자승이 들어가니까 3, 3 없어지고 얘는 CV 자승이 되죠. 그래서 저압은 이 30V 자승이 바로 용량을 3배로 할 수 있기 때문에 이걸 쓰는 겁니다. 근데 문제는 여기서 고압 콘덴서 아닙니까? 저압하고 반대로 돼 있다고 생각하셔도 돼요. 왜? 이걸로 쓸 수 있는데 문제는 절연입니다. 상전압하고 성간전압을 같이 해야 되니까 절연을 해야 되니까 돈이 많이 들어가고 또 경제적이 아니다는 얘기죠. 그래서 이런 Y 결선을 쓰는데 그냥 단상으로 쓰게 되면 안 되니까 이제 이중스타로 해가지고 쓰게 됩니다. 그러면서 이제 NCS하고 이걸 이중스타를 쓴다는 건 하나를 더 쓰는 거죠. 하나를 더 쓰는데 이거를 C로 쓸 수도 있고요. 아니면 이걸 R로 쓸 수도 있겠죠. 종류에 따라서. 저항을 걸어서. 그럼 여기다 뭔가 달았다는 얘기죠. 그 다는 게 NCS냐, MVS냐, 그걸 설명하라는 얘기입니다. 그럼 여기 하나가 달렸죠? 그러면 여기 부분은 이렇게 해서 달리고, 여기 부분은 이렇게 해서 달리고. 근데 그걸 이렇게 델타 결선이 아니니까 이렇게 그리면 안 되겠죠? Y 결선을 그려야 되겠죠? Y로 해가지고 이렇게 그림을 그려줘야죠. 실수하기 좋은 게 이제 델타 결선을 그림을 그렸다면 이게 Y 결선을, 책에 여러분 자료는 Y 결선으로 돼 있죠. 그런 식으로 그려주셔야 된다는 얘기죠. 정확하게 이해를 하고 있다면. 왜? 고압에서는 델타 결선을 안 쓰니까. 여기서, 왜냐면, 얘하고, 그러니까 콘덴서 L이 뭐냐, C가 뭐냐, 이렇게 가면,
예, 그 질문들 받으면 좀 난해합니다. L, 전기하시는 분들은 다 알고 있거든요. L은 0.05 플러스 0.4605 로그 시그모트라는 R분의 D다. 이렇게 이걸 증명하시라고 돼 있죠. 근데 결국 뭐냐 이겁니다. 도선에 전류가 흐르면 도체 주변에 자기장이 발생되죠. 자기장이 발생해서 뭔가 이렇게 전류 자기장의 범위가 이렇게 있을 거 아닙니까? L이라는 건 그겁니다. 우리가 여러분들 보시면 E는 마이너스 L dt분의 di거든요, 결국. 뭐 전류의 변화에 시간에 의한 부분을 이 역기 전력에 의해서 L에 의해서 전압이 생긴다. 그럼 뭡니까? 이 E는 I, R이니까 R이라는 얘기죠. 이게 R 성분. L이라는 건 얘가 영향을 미치는 범위란 얘기입니다. 범위가 나타나는 이 전류가 흐르면서 이 영향을 미치는 범위가 넓다라는 건 고압이란 얘기고요. 범위가 작다라는 얘기는 저압이죠. 그러니까 저압은 여러분들 근처에 가까이 가도 괜찮은데 고압은 근처에 가면 위험하지 않습니까? 그런 식으로 생각을 하시면 된다는 얘기죠. C는 0.02423 해가지고 나오는데 결국은 배터리입니다. 이렇게 배터리. 극간에 대해서 이 면적과 간격에 따른 이런 내용들이 얼마나 되느냐에 따라서 얼마나 많은 양을 저장할 수 있냐. 이게 배터리죠. 그 배터리에 대한 것들을 얘기한다는 얘기죠. 여기는 이제 그 배터리 부분에 대한 마이크로 패럿이 어떻게 됐냐. 이런 부분들도 나중에 보시면 내용들이 나와 있습니다. 근데 여기서는 이 두 개에 대한 것들을 흘러가면서 뭔가 이쪽에 이제 콘덴서에 대한 구조를 보시면 이 배터리가 어떻게 되면 이런 식으로 돼 있습니다. 그냥 배터리 여러 개 연결해 놓은 거하고 똑같다는 얘기죠. 그럼 얘가 하나가 소선이 됐습니다. 단락이 났죠. 그럼 내가 지금 10V가 있었는데 하나가 소선되면 어떻게 합니까? 9V가 되는 거 아닙니까? 9V가 되면 얘가 전류가 여기다 충전을 시켜줘야 되는데 여기도 충전시켜주고 여기도 충전시켜주고 여기도 충전시켜야 되는데 없어지니까 충전되는 전류가 하나 없어질 거 아닙니까? 그럼 전류도 줄겠죠. 그게 바로 저압에서 배터리, 콘덴서 점검하는 방법입니다. 원래 마이크로 패럿을 측정해야 되는데 그 마이크로 패럿 측정기가 없으니까 어떻게 합니까? 저압 같은 건 호크메타로 걸어봅니다. 그래서 전격 전류보다 조금 작은 전류가 흐르게 되면 얘가 지금 안에서 뭔가 조금씩 소선이 돼가지고 뭔가 절연이 파괴되고 있구나. 그렇게 생각하셔도 됩니다. 근데 고압 가서 걸면 죽습니다. 그러니까 알면 하는데 모르면 아예 안 만지는 게 낫습니다. 이것도 이제 원리를 알고 점검 방법을 아니까 가서 접근하고 그걸 이제 분석을 하시는 거죠. 그래서 이런 부분 때문에 얘도 지금 이런 콘덴서 성분이 이렇게 있다는 얘기죠. 그러면 하나가 소선이 되면은 이 세 개가 있으니까 세 개 중에 하나가 소선될 거 아닙니까? 그럼 뭔가 이쪽에 흐르는 전류, 이쪽에 흐르는 전류, 이쪽에 흐르는 전류가 틀려질 거 아닙니까? 근데 이게 하나만 가지고 못 보니까 어떻게 합니까? 이 옆에다 하나를 달아가지고 여기를 통해서 이렇게 흐르다 보면 여기 지금 저항이 달려있거나 콘덴서가 달려있으면 그 사이에 뭔가 변화되는 부분이 여기 흐르겠죠. 여기하고 여기에 언밸런스 되는 부분이 이쪽에 흐를 거 아닙니까? 그 언밸런스 되는 부분을 전류로 볼 것이냐 전압으로 볼 것이냐에 따라서 검출하는 방법이 틀려진다는 얘기입니다. 지금 그걸 설명하는 겁니다. 내용은 2-6번 이게 사람들이 가장 힘들어했던 문제라고 생각이 됩니다. 이번 그 시험에서 제가 봐도 쉬운 문제는 아니니까 지금 저도 이제 이거를 답안지는 거기다 안 넣어드렸습니다. 방향만 이제 설명을 드리면요. 아까 얘기한 것처럼 일선 지락사고 시 지락사고 전류를 구하시오. 그러면 계략 계산식을 어떻게 계산하는지 먼저 설명드리면 I 원지는 저희가 그냥 일선 지락이니까 원지라고 표시를 합니다. 그러면 이걸 계산할 때 어떻게 하냐. I는 R분의 V입니다. 왜냐면 전기를 이제 정확하게 전공을 안 하신 분들도 듣거든요. 저희 쪽 그 수강생 중에 정보통신 기사도 있고요. 옛날에 소방설비 기사도 와가지고 듣고 이렇게 갔었습니다. 그런 사람들이 이쪽에 전기가 전공이 아니다 보면 이런 거부터 기사 자격증이나 공사 자격증이 있으니까 이런 내용은 알거든요. 그러면 얘 부분은 R분의 V니까 아까 R이 임피던스가 뭐가 있다고요? 정상분, 역상분, 영상분이 있다고 그랬죠? 정상분. 근데 저희는 영상분부터 보통 적죠? Z1, Z2가 있다. 그럼 뭐라고요? R분의 V니까 이 A입니다. 이렇게. R분의 V라고요. 근데 여러분들이 그러시면 정상분, 역상분, 영상분인데 영상분은 뭐라고요? I0가 3개라고요. 뭐 침대 같은 데 보면 별이 5개입니다 해가지고 광고 그 회장님이 얼굴에다 이마에다가 별 붙이고 놓고 광고도 하시더라고요. 얘는 3개입니다. 그러면 3개니까 얘 지락 전류니까 3개 이렇게 생각하셔도 된다는 얘기죠. 모를 때는 애우는 방법은. 또 이제 일선지락 시에 애우는 방법들 다 있습니다. 이 성간단락 시 애우는 방법들 압류해가지고 예를 들어 벡터도로 해가지고 제가 애우는 방법들 막 개발을 해가지고 가르쳐 드리거든요. 왜냐면 저도 안 애워지니까 뭔가 방법을 개선을 해야 되니까 이런 식으로 이제 계산을 한다는 얘기입니다. 근데 여기서 딱 보시면은 여기에 뭐가 있고 여기에 보시면은 변압기가 있고 여기도 변압기가 있고 여기도 변압기가 있습니다. 이 변압기 2차 측에 발전기가 있는데 여기서 사고가 났습니다.
사고가 났다는 것은 물이 빠진다는 얘기죠. 누수가 됐다는 얘기예요. 물이 빠지면 어떻게 됩니까? 전압이 변화가 되고 전류가 변화가 될 거라는 얘기죠. 근데 뭐 일선지락이 됐으니까 전류가 커집니다. 그러면 전압은 떨어집니다. 왜? 우리가 보내주는 P라는 값은 딱 일정하니까. 예를 들어 뭐 P는 VI가 있고 루트3 VI가 있는데 이건 단상일 때, 삼상일 때인데 우리 보내주는 딱 여기서 사고 났다고 하더라도 얘가 보내주시는 양이 늘어나나요? 아니죠. 평상시 때 보내주는 양을 보내주는데 문제는 그 보내주는 에너지가 전류로서 많이 빠져나갔다. 그러면 얘는 떨어질 수밖에 없죠. 그러니까 얘가 지금 전류가 많이 갔다 그러면 전압은 떨어지고 그거를 가지고 나중에 고장 조건에서 일선지락이다, 성간단락이다, 삼상단락이다 그 기지량, 미지량을 선정하는 방법들도 그걸 가지고 이제 설명을 드리는 거죠. 여기서는 이쪽으로 들어가는데 문제는 이제 고장 시에 차가도 과도 동기 리액턴스에 따라서 차가도 과도 동기 리액턴스에 따라서 임피던스 차이 때문에 이게 줄어든다는 얘기죠. 얘가 10%, 얘가 20에서 30%, 얘가 90에서 100% 정도의 어떤 그런 임피던스를 가지기 때문에 고장 전류가 점차 감퇴가 되는데 고장 전류 부분은 대칭분하고 비대칭분에 대한 합한 DC분에 합한 비대칭 전류가 여기 흐르겠죠. 근데 그거를 이제 이 부분하고 여기에 맞춰서 쓰려다 보니까 이 임피던스 분의 2A를 가는데 문제는 이걸 회로 이론 쪽으로 분석을 해야 되겠죠. 그러면 얘를 자세히 보시면 이걸 병렬로 그릴 수가 있습니다. 얘 그림 하나, 그럼 여기 그림 하나, 케이블이 있으니까 케이블, 그리고 여기 변압기, 그리고 여기 발전기. 이렇게 돼 있다는 얘기죠. 딱 보면 여기서 사고 났습니다. 그러면 얘가 이쪽을 통해서 들어오는 부분이 있을 거고 얘가 이쪽으로 올라오는 부분이 있고 얘가 이쪽으로 올라오는 부분이 있고 얘가 이쪽으로 올라오는 부분이 있겠죠. 예를 들어 이걸 이제 다 묶어서 이렇게 보면 여기 묶여지고 얘가 이쪽에 묶여지고 얘가 이쪽에 묶여지고 병렬로 이제 그 그림을 계산할 수가 있으니까. 근데 이걸 자세히 보시면 여기 변압기의 지금 결손도가 델타 Y입니다. 여기가 델타 Y. 그럼 변압기의 델타 Y면요. 변압기는 이제 등가회를 그릴 때 이제 여러분들이 이제 그 개통공학 2장에 보시면은 동기 발전기의 표현, 그 다음에 변압기의 표현, 부하의 표현, 뭐 케이블의 표현 방법들이 있거든요. 변압기의 표현을 보면 이건선, 상건선 변압기를 표현하는데 자세한 내용은 안 나왔는데 등가회를 보시면 이제 정상분이나 역상분은 델타 Y가 이렇게 다 연결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요쪽 Y 부분, 델타 부분이라고. 근데 영상 부분을 딱 보시면은 이걸 좀 더 이쪽에다 자세히 그려드리면은 영상 부분에 대한 회로를 이제 이것들은 이제 좀 공부를 많이 하신 분들만 아실 수 있는 내용인데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Y 부분은 여기가 연결이 됩니다. 델타 부분은 얘가 이렇게 연결됩니다. 여기가. 그러면 여기서 지락사고가 났다는 얘기죠. 여기서. 그러면 이 지락사고 전류가 이렇게 들어가야 되는데 지금 여기서 지락사고 났죠. 그럼 영상분에 지락이니까 영상 부분을 올려줘야 되는데 영상 부분은 끊어진다는 얘기죠. 그러면 이제 회로를 그릴 때 여기는 두 개를 그려줘야 된다는 얘기예요. 정상분에 대한 회로, 그리고 영상분에 대한 회로. 정상분에 대한 회로는 연결되니까 요걸 연결했을 때 정상분에 대한 회로를 연결해서 정상분에 대한 값을 계산하고 영상분에 대한 걸 또 회로를 계산해서 영상분에 대한 회로를 계산해서 아까 여기 나와 있는 이 임피던스를 다 따로 계산해야 된다는 얘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거는 이제 시간이 좀 많이 걸리겠죠. 그림도 그리고 막 등가를 해석을 해야 되고. 근데 이 영상분은 이쪽으로 안 올라가는 것 같은데 문제는 숨어져 있는 게 여기에 지금 Y델타라고 숨어져 있습니다. Y델타에 접지형 변압기가 있습니다. 영상분이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 이쪽으로 돌게끔. 이렇게 돌아서 들어가게끔. 그러니까 영상분 회로를 그릴 때 여기는 끊어지지만 이쪽으로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이게 그림을 그리는 게 이제 좀 더 복잡한 거죠. 이거는 진짜 그 실물을 좀 해보시지 않으면은 정확하게 접근하기가 힘든 부분입니다. 그래서 접지 변압기로 할 때 이게 등가래를 제가 그리는 방법은 시간이 많이 걸리다 보니까 그냥 대략적으로 개념만 설명드리는 겁니다. 정상분 들어오고 이쪽에 정상분 기어전류가 다 들어올 수 있는데 여기는 뭐 모터 같은 게 없으니까 기어전류가 없는데 여긴 발전기가 있기 때문에 발전기에서 기어전류가 올라가니까 그 부분을 병렬로 계산해준다. 그러면 여기서 예를 들어 한전에서 들어오는 부분, 그 다음에 여기 들어오는 건 없죠. 여기 없고 여기 부분은 얘가 있으니까 이 부분이 이렇게 연결이 된다는 얘기죠. 예를 들어. 근데 그거를 우리가 옛날에 배울 때는 이쪽에서 뭐 변압기가 있다. 그럼 변압기를 통해서 이쪽으로 연결되는 부분을 전달함수로 그려가지고 이렇게 그려줬었죠. 여기 Y계통이 되어 있는데 문제는 얘가 이쪽으로 전압을 하면서 영상분은 변압을 할 때는 항상 변압비를 가지고 계산해줍니다. 변압비를. 오음법에 의해 가지고. 그러면 변압비가 이쪽으로 들어갔는데 얘는 이제 그 변압비를 계산할 필요 없이 전압이 틀려지니까 변압비를 계산을 해야 되겠네. 6,600에서 27,900으로 가고. 그 다음에 여기 저항 부분이 3배로 바뀌어지죠. 단상회로를 하니까 여기서 이제 정상회로, 역상회로, 영상회로 부분을 분리를 해가지고 그래야 되는데 영상회로는 단상 전류가 흘러가는 부분이니까
그래서 여기는 지락전류 계산할 때는 3을 곱해가지고 계산을 해주셔야 되는 그런 좀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다른 데 어떻게 자료가 나왔는지 저도 한번 보려고 하는데 풀 수는 있는데 그 방법이 정확하게 맞다라고는 저도 얘기를 못합니다. 방향만 설명을 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정상분 부분은 얘가 맞고 이쪽도 연결돼 있지만 영상분에 대한 것들은 이쪽이 끊어졌다라고 생각하시는데 그게 아니라 이쪽으로 돌아서 접시형 분학기를 통해서 영상분을 공급을 해주고 있다. 그래서 그 등가위를 정확하게 연결을 해주지만 정답이 나올 것이다. 그래서 답안지도 그런 방향으로 써주시는 겁니다. 이렇게. 그럼 잠깐 쉬었다가 그 다음에 이제 3장부터 해서 간단하게 설명드리고요. 그 다음에 또 자료를 가지고 다시 한번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